만약에 박수홍 씨 보험이 보통 보험 계약을 할 때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월보험료만 100얼마 정도 되는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니 박수홍이 가입한 보험인데 네. 왜 해지를 못하냐? 사망보험금이 총 9억 7천만 원? 일반인 평균 가입 금액의 6배. 안녕하세요, 고민중개사입니다.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요즘에 박수홍 씨 최근에 TV 프로그램 나와서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저 너무 같이 울었습니다. 그니까요.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죠. 네, 형님분을 이제 고소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일까지 갔는데 걱정이 돼요. 무서워. 저희랑 연관된 얘기만 할까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특히 있긴 했어요. TV 보다 보면 뭐 보험 얘기 나오고 사망보험금 얘기 나오고 그렇죠. 저희들이 좀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니 박수홍이 가입한 보험인데 네. 왜 해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보험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박수홍 씨가 피보험자고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라 아마 제가 영상에서 본 게 기억이 정확하지 하지 않지만 이게 법인이 계약자고 수익자도 법인이고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그냥 피보험자의 지위만 있는 거죠. 피보험자는 보험을 보장받는 그냥 보장 대상자인 거죠. 그렇죠. 그죠? 계약자는 계약자는 이 보험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변경하고 이런 권리가 있는 사람인 거죠. 박수홍 씨는 이 계약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거네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보장만 그냥 받는 거고. 그렇죠. 박수홍 씨는 본인이 이 보장의 대상이 나인데 네. 왜 해지를 못하느냐? 보험사도 이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를 함부로 못 해주는 게 계약자가 박수홍 씨 본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계약을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박수홍 씨가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게 첫 번째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또한 잘못이긴 네. 하죠. 그냥 단지 연금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듣기만 하고 그냥 사람만 믿고 그렇죠. 자필 서명한 것 때문에 해지하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사망보험금이 총 9억 7천만 원? 일반인 평균 가입 금액의 6배. 보험 어플 통해서 그렇죠. 알아보니까 거의 600%가 초과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은 박수홍 씨도 사인을 안 했을 텐데 좀 아쉽다는 거. 월보험료만 100얼마 정도 되는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매월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매우 흔치 않죠. 네, 근데 그게 4-5개 정도면 이거는 네.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계약자는 이 보험을 관리, 그래서 이 사람이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피보험자가 난 이 보험을 유지하고 싶어 해도 계약자가 아닌데 이거 보험 해지할 건데 하면 해지가 된다는 거죠.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죠. 네, 계약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문제는 또 뭐가 네. 있냐면은 우리가 보험금 수익자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것 네, 또한. 수익자 지정만 잘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억울한 상황이 좀 발생되는 맞아요. 일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은데 수익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총 생존시 수익자 그리고 사망시 수익자. 보험 대상자가 보험 기간 동안에 살아있을 때 진단비나 수술비나 그렇죠. 입원비나 그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받는 금액을 수령받는 자가 생존시 수익자죠. 그렇죠. 네. 그 사망시 수익자는 보험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수령을 받는 자가 사망시 맞습니다.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보험계약해서 여쭤볼 때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설정을 하시겠냐라고 물어보면은 고객님들은 그게 뭔가요가 일단 들어오죠. 이 수익자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희들이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받는 분인데 법정 상속인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군가를 지정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박수홍 씨 같은 경우도 보험을 가입했을 때 어느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법정 상속인으로만 해놨어도 사실은 이 보험에 대한 문제가 좀 덜었을 수도 있다. 계약을 하실 때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법정 상속인, 생존시 수익자도 지정하지 않게 되면 피보험자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실 분을 지정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익자에 대한 약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약정하냐 약정하지 않냐. 이게 왜냐면은 계약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이 계약을 승계해서 새로운 사람이 계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익자를 계약할 때 당시 수익자를 변경할 것이냐, 변경할 권리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네네. 약정할 것이냐, 약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인데 만약에 수익자를 약정했다. 약정함으로 체크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말씀해 주시죠. 약정함을 체크했을 때
때 안 좋은 사례를 좀 들어드릴 텐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녀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의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린 거죠. 그렇죠. 아빠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엄마가 계약자, 아빠가 피보험자. 그렇죠. 수익자는 자녀로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슬퍼. 네, 그러면 승계를 받는 계약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 나중에 재혼을 했네? 그러면 약정함을 체크했기 때문에 승계받은 계약자가 계약에 대한 수익자 지정권과 변경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딸 수익자를 재혼한 와이프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자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런 계약들이 좀 종종 나오는 경우가요. 부모님들이 서로를 피보험자 계약자로 해놓고서 수익자는 자기들 자녀로 둔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2명이면은 뭐 엄마는 첫째, 아빠는 둘째로 수익자를 지정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수령받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 가입 당시에 목적이 명확한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근데 아빠가 그 가입 당시의 목적을 망각하신 채 새로운 사람한테 이 수익권을 넘긴다는 거는 하늘에 있는 엄마가 네, 노할 수 있죠. 너무 슬퍼서 말을 못하겠어. 또 그 아빠는 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정함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의도한 바는 다른 방향으로 보험이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럴 경우를 막기 위해서 계약할 때 약정하지 아니함에 약정하지 않는다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이렇게 수익자를 특별하게 지정할 때에는 기초적인 건데 네.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든 죽었을 때든 보험금을 수령받는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을 할지 그렇죠. 계약자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지정을 해놓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권장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정청구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수익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생존시 수익자가. 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치매가 와서 어떤 일상적인 이런 삶을 못 산다든지, 치매가 와서 이런 일반적인 이런 업무를 못 하시는 경우, 청구 업무를 못 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어떤 비용을 마련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벌어졌을 때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예요. 이 지정청구 대리인은 어떻게 지정할 수 있냐면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혹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삼촌 이내 친족, 요분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계약을 할 때 지정해야 되나요? 계약할 때 지정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시겠죠. 네. 계약하고 나서 지정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네. 이 지정청구 대리인은 의무는 아니에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가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다. 특히 뭐 치매보험이나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 보험에 대해서 이 피보험자가 청구를 못 하잖아요. 치매가 왔는데 어떻게 청구합니까? 잠깐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가 이제 박수영 씨 그 얘기를 나누다가 계약자, 피보험자, 그렇죠. 생존시 수익자, 그리고 사망시 수익자, 그리고 약정 여부, 그리고 네. 지정청구 대리인까지 알아봤는데, 네네.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해도 이거 외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채팅 주시면 어떤 궁금하신 점이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해요? 지금 여기서 비굴하게. 족대꾸알이라고 알죠? 족대꾸알. 댓글이 뭐예요? 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너 좀 착각했네. 족대꾸알. 전 진짜 X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족대꾸알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오늘 그렇게 할까요? 네. 족대꾸알!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